네, 방송 언어 8주 2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 끝부분에서 단자 얘기를 하다가 다 끊어져 버렸는데 간혹 그러는데 선생님이 편집 능력이 없어서 단자 얘기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냥 2차시 영상으로 새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강의 자료 4쪽에서 2.4 그 단자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그 얘기만 더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 사주 단자를 주고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결혼하는 양쪽 사람들이 그 사주라는 건 알죠. 생년월일 시에 따른 사주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과연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잘 살 것인가 확인하는 정도인데 그 사주 단자에 여러 가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고 가면서 결혼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주만 주고받는 것입니다. 네. 2차시 오늘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교범 언어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맞춤법, 정서법에 대한 공부를 이제 우리가 몇 시간 동안 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이 맞춤법, 정서법에 대한 그 표기법의 원칙에 대한 것들에 근거해서 모든 문어화법과 구어화법이 사실은 이제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지식들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들어간 순간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만은 늘상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대학 수업이니까 중고등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이러한 맞춤법이 생겨난 배경이라든지 왜 이렇게 잘 안 외워지는 이런 표기법을 왜 선택했을까 하는 그런 이론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뭐랄까요. 글쎄 그런 이론적 배경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쉽고 암기의 부담도 좀 덜지 않게 될까, 덜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강의 자료 4쪽이고요. 2차시 수업 정확한 문어화법을 위한 언어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134쪽에 해당합니다. 134쪽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떠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번 주에 주로 2차시 남은 3차시 수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한글 맞춤법은 이제 강의 자료 4쪽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정의 총 개수는 57개 항입니다. 마지막 57항은 동음이어, 받치다 이런 동음이어를 소개하는 것들, 잘 틀리는 동음이어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게 총 57항으로 6장은 크게 지금 그 회색 표에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현행 한글 맞춤법은 제1장 총칙에서는 한글 맞춤법이 어떠한 원리로 구성되고 운영되는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요. 제2장에서는 자모, 어떤 자음자와 어떤 모음자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후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새로 만든 문자 28자, 신제 28자라 하여 자음자 17자, 모음자 11자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현대 국어에서는 그 28자 가운데 4글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음자로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아래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음자로서는 반치음, 꼭지이응, 여린이읒 이렇게 4개의 글자가 사라져서 현행 자모의 체계는 24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소리에 관한 것. 이것은 표준 발음법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표준 발음법과는 달리 어떤 발음의 상황을 표기에 반영하느냐 마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경음화가 있을 때 반영하는 경음화가 있고 반영하지 않는 경음화가 있습니다. 비음화가 있을 때 반영하는 비음화가 있고 반영하지 않는 비음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제시하지 않겠죠. 그런 원칙들은 이제 다 그 총칙에서 소개가 됩니다. 제4장 형태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소위 문법적인 것과 관련되는 것, 단어와 관련되는 것들을 소개하고요. 제5장에서는 띄어쓰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전에 우리 7주차까지 강의에서 이미 뭐 음소적 원리니 형태 음소적 원리니 그런 얘기를 좀 해서 이미 알고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표기의 원리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부터 20세기적인 현대의 표기법의 원리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흡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띄어쓰기였죠. 물론 문장 부호도 문장 부호는 이제 서구의 것을 쓰고 있죠. 근데 특히 띄어쓰기의 경우에는 전혀 마련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띄어쓰기가 없는 것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음소적 표기 원리를 하는 데다가 띄어쓰기까지 없다 보니 굉장히 이제 독서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주시경,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시경이라든지 또 서구에 이제 근대 초기에 서구에 많은 선교사들이나 학자들이 국어 연구를, 한글과 국어 연구를 했거든요. 호모 헐버트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그런 어떤 우리 독립과 우리의 근대화에 큰 혁혁한 공을 세웠던 호모 헐버트라고 하는 분이 또 띄어쓰기에 대한 그런 주장을 해서 독립신문은 띄어쓰기로 만들어지고 매일신보라든지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한 것들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지금 5쪽 먼저 보면요. 강의자료 5쪽에 보면 첫 번째 보이는 회색 박스 가 안에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대학생이니까 대학에 들어왔으니 음소적 원리니 형태 음소적 원리니 뭐 이러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실제로 시중에 팔고 있는 많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 맞춤법책은 언어학적인 전문 용어들을 굳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태 음소적 표기다 그러면 음소 설명해야 돼, 형태소 설명해야 돼, 형태 음소 설명해야 돼. 중고등학교 과정에 형태소 음소에 대한 소개는 있지만 형태 음소는 없거든요. 그래서 또 역사적인 표기에는 연철, 분철, 혼철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보니 이제 아주 쉽게 소리대로 적되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음소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이 어법은 형태소를 고정하는 어떤 형태론적 개념을 어법이라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총칙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총칙을 보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즉 한글은 음소 문자니까 음소적 표기 원리가 기본이지만 기본적으로 형태소를 고정하는, 어법에 맞도록 하는 형태소 고정의 형태 음소적 원리도 함께 가미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다시 4쪽 하단으로 돌아오면 강의자료 4쪽 하단입니다. 한글은 음소 문자이지만 이를 풀어 쓰지 않고, 풀어 쓰는 대표적인 것들은 알파벳이죠. 대개의 모든 문자들은 풀어 쓰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풀어 쓰기를 한다면 초성, 중성, 종성이 쫙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의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혹은 묶어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라는 글자를 말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글자는 음절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와 글자가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논술을 하면 500자이래 뭐 이렇게 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몇 월드 아니면 알파벳으로 몇 개 이상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몇 글자, 글자 수, 음절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자와 문자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현대 표기법에는 표음주의 표기법과 표의주의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표음주의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음을 그대로 음소적 표기 원리입니다. 우리 총칙 방금 뭐라 그랬죠? 소리 나는 대로 적되, 그것이 음소적 원리, 표음주의 표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외에 표의주의 표기법, 이것이 형태 음소적 원리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라고 해서 배운 것이 바로 형태소입니다. 형태소를 고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꽃이라고 하는 플라워라고 하는 꽃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뒤에 모음이 오던 자음이 오던 비음으로 시작하는 그 조사가 오면 꽃도 꽃만 꽃이 달라지잖아요. 분명히 발음이 달라지지만 꽃이라는 형태를 고정해서 사용합니다. 고정하는 이유는 형태를 고정함으로써 그 형태가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표의적인 기능을 해서 독서 능률을 배가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표의 문자는 달라요. 표의 문자는 한자와 같은 표의 문자고요. 표의주의, 형태소를 고정하는 표의주의적 표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글에 대해서 이제 그야말로 뭐 칭송을 하는 입장은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음소 문자이지만 표의적 기능을 활용해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꽃이라는 형태가 고정되어 버리잖아요.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되어서 이제 뭐랄까 독서의 능률을 훨씬 배가시키는 빨랑빨랑 읽을 수 있게 만든다. 국가 친구들 중세국어 읽을 때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요? 띄어쓰기도 없고 음소적 표기 원리까지 해요. 거의 뭐 환장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원리를 택하고 있다. 그것이 맞춤법 총칙의 소리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이것은 이제 음소적 표기 원리이고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은 형태 음소적 표기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5쪽부터 136쪽까지 이제 이 맞춤법 총칙 1항의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 그대로 옮겨 놓았거든요.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한 것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한글 맞춤법의 회색 박스 안을 강의 자료 5쪽에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 그 하단에 있는 원칙을 보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을 정한 것이다. 표준어는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근본 원칙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한글은 음소 문자이거든요. 그런데 문자는 음소 문자지만 문자를 운용하는 방식, 문자 운용의 방식에 표의성을 가미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자, 파란색 글자,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 한글은 표음 문자이며 표음 문자 가운데 가장 발달한 음소 문자입니다. 표음 문자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음절 문자예요. 음절 문자에서 더 발달하면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는 알파벳, 그래서 자모 문자가 됩니다. 자음과 모음을 가진 이 알파벳도 원래는 음절 문자였어요. 그리스의 페니키아의 음절 문자였는데 아마 여러분들 고대 지중해 상권을 장악했던 페니키아인을 알고 있을 겁니다. 페니키아인들의 음절 문자를 그리스인들이 도입해서 자모 문자로 발달시켰고 이것이 전 유럽과 러시아까지 퍼져서 지금의 알파베틱 라이팅 시스템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의 문자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스 문자에 알파가 제일 먼저 나오고 베타가 두 번째 나오잖아요. 네. 따라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 형식에 의하여 표준어를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이 근본 원칙입니다. 뭐 구름, 나무, 하늘 울다 뭐 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형식이죠.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컨대 꽃이라는 단어 그 발음 형태가 음운 과정에 의해서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언어들은 자음과 모음의 음소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음소 목록이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다 배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경우에는 어두의 영국의 비음 응이 올 수 없다든지 또 어두의 자음군이 뭉쳐올 수 없다든지 아프리카에는 영국의 비음이 어디 올 수 있어요? 영어의 경우는 스프링 크림 하는 걸 보면 알겠지만 어디에 자음이 뭉쳐올 수 있어요. 언어마다 그 음소 배열의 제약 조건은 달라요. 어쨌든 국어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음소 배열의 제약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꽃만 하면은 꽃나무, 비음화가 되죠. 비음화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한글은 한글이란다. 한국어의 경우, 국어의 경우에는 비음 앞에 브드그의 폐쇄음이 올 수 없다는 음서 배열 제약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음 앞에서 이들 장애음들 브드그는 반드시 비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건 임의적인 것이고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음소 배열 제약 조건 때문에 비음화라고 하는 음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운 현상을 겪게 되면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이 형태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 자 봅시다. 꽃의 경우를 보면 꽃이웃의 경우가 있죠. 네, 이건 치읓 받침이라 선생님이 굳이 옆으로 쓴 이유는 모음이 올 때 후행음절의 실제 발음은 어때요? 자, 꼬치를 봅시다.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꼬치의 경우 표기는 우리가 받침으로 쓰지만 실제 발음은 후행음절의 초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받침은 문자의 이름이고 실제로 발음나는 것은 후행음절의 초성으로 발음이 됩니다. 꽃을. 자, 꽃나무의 경우는 방금 말했다시피 한국어의 경우에는 비음 앞에서 장애음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비음화를 겪고 꽃나무, 꽃놀이, 꽃망울처럼 꽃이라는 형태를 갖게 되고요. 자, 뒤에 뭐 예를 들면 기역, 디귿, 뭐 비읍과 같은 장애음들이 오면 이 치읓은 자기 스스로 발음되지 못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문법에서 배웠던 뭐 끝소리 규칙, 말음 법칙에 따라서 꽃과 디귿으로 되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떻게 되죠? 우리가 플라워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소 꽃이라는 형태소에 세 가지 이 형태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음소적 표기, 소리 나는 대로 적대라고만 적는다고 하면 지금 각가로 안에 있는 게 발음 기호니까 다 그렇게 각양각색으로 써야 되죠. 이렇게 단어만 놓고 볼 때는 뭐 충분히 알아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책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된다면 예를 들면 뭐 야, 이거 뭐냐? 이렇게 정신이 없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꽃이라는 형태를 의미를 고려해서 이거는 플라워라는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오는 환경에 따라서 이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무시하고 형태소를 고정하되 그러나 소리를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태음수적 표기 원리, 즉 의미를 고려한다라는 표의적 표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세종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세종이 직접 쓴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은 거의 현대국어의 형태음수적 원리를 알고 썼어요. 그런데 테스팅을 해본 거죠. 하다가 실제로 반포에서는 한글 반포를 하는 상황에서는 음소적 표기 원리를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아무리 쉬운 문자도 그야말로 수천 년 동안 한자 문화권 속에 살다가 낯선 문자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빨리 배워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신이 불리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 즉 학습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음소적 원리를 택한 것이고 현행 맞춤법은 이제 수백 년 동안 한글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 1933년 맞춤법 통일안에서 형태 음소적 표기 원리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배우는 건 좀 쉬워졌으니 학습의 효과가 더 중요하니 빨리 책을 읽고 하는 방면에 포커스를 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밑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면 그 뜻이 얼른 파악되지도 않고 따라서 독서의 능률이 크게 저하된다. 그리하여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어법이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쓴 것이지만 언어 조직의 법칙 또는 언어 운용의 법칙이라고 풀이를 하면 됩니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각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형태소는 단어의 기초가 되는 요소인 실질 형태소와 접사나 어미, 조사처럼 실질 형태소에 결합하여 보조적 의미를 덧붙이거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형식 형태소로 나뉘게 되는데 맞춤법에는 각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실질 형태소가 됐건 문법 형태소가 됐건 자신의 본 모양을 살려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늙고 늙지. 네, 그래서
어간도 마찬가지고 어미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방식으로 형태 음수조 권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파란 글씨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칙은 모든 언어 형식에 적용될 수는 없어서 형식 형태소의 경우에는 변이 형태를 인정하여 소리나는 대로 적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주격조사 이가나 모음조화에 따른 어아죠.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형태소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얘기가 다른데 뭐 을을이라든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떤 예측 가능한, 예를 들면 늙고 같은 경우는 고와 꼬가 있다고 치고 또 놓고 하면 코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형태가 고도 있고 꼬도 있고 코가 되죠, 어미가. 그런데 사실 유기음화나 경음화로 예측이 가능하죠. 반면에 얘네들은 물론 모음조화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뭐 이것도 뭐 굳이 극단적으로 뭐 양성모음 형태를 고정하겠다라고 하면 좀 극단적 형태 음수조 권리를 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주격조사 이가라든지 뭐 모음조화에 따른 형태들은 소리 나는 대로라는 원칙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 표시로 선생님이 써놓은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가 아니라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표현에는 예외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맞춤법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을 들여가 보면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예외가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어 같은 경우도 뭐 나라말, 뭐 국어, 남아 이런 것들은 한자는 기본적으로 하나하나가 다 단독 형태소잖아요. 근데 어쨌든 단독 형태소지만 뭐 그렇다고 국어 이렇게 쓰지는 않고 네, 각 글자의 음을 밝혀 적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다음 얘기는 이러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은 실제로는 1987년에 대대적인 개정 작업이 있었어요. 1933년에 만들어지고 1987년에 대대적인 그런 개편 작업이 있는 다음에 여러분 88년에 공표가 되고 지금까지 뭐 소소한 것들은 보완을 했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은 정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1933년이라는 그 연도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일제강점기일 뿐 아니라 일제가 이제 민족말살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족말살, 그러니까 1940년에 이제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대동아 공영권을 이야기하고 뭐 이제 하와이 공격하고 이제 쌩 난리를 치게 되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1920년대 뭐 그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뭐 모던 보이 모던 걸 시대 뭔가 어떤 경성의 어떤 뭐란 퇴폐적인 문화마저도 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다가 1930년대로 슬슬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군비 확충을 하고 물자를 수탈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노동력과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강제징용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내선일체 우리는 뭐 일본과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죠. 그렇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민족이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사용을 이제 모국어 사용을 이제 금지하는 상황으로 이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제 슬슬 30년대부터 이제 일제가 그러한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드라이브를 걸게 되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의 역사는 굉장히 많은 국어학자 그리고 개화기의 개혁가들에게 중요한 문제였고 많은 시간 투자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옥고를 치르고 그러한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글 맞춤법의 역사 이제 국문연구 의정안이라고 해서 1909년에 나온 국문연구 의정안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재 137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글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그 정서법이 이제 제대로 마련된 것이 이제 처음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전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지만 공용 문자로서의 지위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특히 연산군 이후로, 연산군 때 이제 언문파동이 있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문자는 공문서에서 사용이 되어야 어떤 공적 권위가 생기는데, 연산군조에는 빈문서가 한글로 되면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니 누가 그 한글을 공적인 문자로서 인정을 해줬겠어요. 사실은 뭐 어찌 보면 한글은 여성들과 어떤 그 문자 교육에서 소외되었던 하층 계급, 그 다음에 여성들, 그리고 또 저급한 어떤, 지금으로 하면 옐로우 에디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배우기 쉬우니까 그게 어떻게 되면 전달이 되었고, 근대화 시기에 선교서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놀라운 문자가 있네 하면서 이제 성경 번역, 사실 이게 어떤 공적 지위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고종이 1909년 이제 학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제 우리 뭐 말도 안 되는 우리 민족의 그 말도 아닌 중국어를 쓰는 문자를 우리가 왜 쓰느냐, 한글에 대해서 이제 훈민정음을 제대로 공용 문자로 만들자 하는 그런 정서법 마련과, 왜냐면 그전에는 공용 문자가 아니니까 정서법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국문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국문연구소를 만들고 국문연구의정안이라는 것을 1909년에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1910년 을사늑약을 맞게 되고 국권 침탈을 당하게 되니까, 이게 그야말로 그냥 뭐 나라가 없어졌는데 지금 문자고 뭐고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 실시되지 못하고 그냥 이제 넘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특히 이게 이제 초창기에 좀 어수선한 가운데 그냥 이제 의욕적으로는 했지만, 아주 기본적인 표기 원리에 대한 그런 명시적인 내용도 담고 있지 않아서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고종의 개혁 의지가 굉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그게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사실 여기 이제 한국에 파견되는 그런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어떤 고종이 이제 그 특사로서의 자격을 주고, 아까 말했던 호모 헐버트 같은 사람을 이제 헤이그 밀사로 보내면서, 근데 사실 이분들이 주로 어떻게 들어온 외국인들이냐면요, 선교를 하는 목적인데 다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생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선생들이니 자국에서도 뭐 그렇게 엄청난 정치적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지금 국권 침탈의 문제는 정치적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외국인들이 참 본인의 역량에서 넘쳐나는 많은 애를 쓰고 그런 어떤 초기에 국권운동에 이바지한 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명시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문연구의정안에서는 지금 선생님 강의 자료 함께 봐주세요. 국문연구의정안에는 초성 제자를, 모두 제자예요. 초성의 모든 글자를 원칙에 의하여 단연 통용함, 원칙에 의해서 단연코 통용해서 쓴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국어가 걸어온 발자취 뭐 이런 거 배웠을 텐데요. 팔종성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아까 꽃 봤잖아요. 꽃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치읓 받침은 쓸 수가 없어요. 실제로 발음 나라는 것은 현대 국어에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 다음에 이음 이렇게 7개밖에 없고 중세국어에는 디귿과 시옷도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8개밖에 없었죠. 그래서 음소조 권리를 하다 보니까 8개의 받침만으로, 받침 표기만으로 가능하게 늘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초성의 모든 글자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침으로도. 그렇다면 이것은 형태음소조 권리를 조금 표방하고 있다.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종래의 칠종성, 그러니까 근대국어 이후에 시옷이 시옷과 디귿이 구별이 안 되고 디귿만 낳게 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음. 요 칠종성 외에 이제 여기 디귿은 당연하고요. 치읓이나 키역, 티읕, 피읕, 히읗 같은 것도, 그리고 경음의 이 쌍기역까지도 받침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표의주의 표기법을 지향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국문연구의장원에 참여한 학자들은 어윤적, 이능화, 주시경, 이능화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시조신, 주시경 여러분들 한인생 주시경 선생 알 것이고요. 권보상, 송기영, 지석영, 이민응, 윤동구. 여기서 이제 나중에 여기 초록색으로 이름을 쓴 주시경과 지석영은 뒤쪽에서 보충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이제 주로 이제 나머지 분들은 어학과는 좀 큰, 근데 사실은 이 국권 회복의 일제 강점기에는 내 직업이 변호사여도 국어문화 운동을 하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모두 이제 국자 들어가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나라가 잘 되니까 외국에서 알아서 우리의 문자, 우리 문화와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요. 네. 세종 이후로 가장 국운 융성기가 아닌가. 세종 때는 굉장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딱 대응되는 시기가 한번 얘기했을 텐데, 대항해 시대의 포르투갈의 이사벨 여왕이 이제 콜럼버스를 내보내는 대항해 시기예요. 사실 그때의 15세기의 유럽과 15세기의 조선은 비교할 수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참 이제 지금은 문화 융성기인 건 분명한데 다른 부분들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그 주시경과 지석영 선생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지석영 선생은 한국사를 공부해 본 친구들이라면 알 텐데 최초로 우두를 놓은, 천연두를 방지하는 우두 백신을 놓은 사람이거든요. 네. 이게 더 뒤로 가면 보통학교 업무철자법까지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너무 넘칠 것 같아서 2차 시 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에서 만나요. 수고했습니다.